고려시대까지 공부를 했죠. 너무 딱딱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표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강의하는 걸 잘 알아듣고 이해하시고 있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보세요 한번. 이게 표정을 잘 안 보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괜찮습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고려시대까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려시대까지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아서 조선시대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 조선이 개국을 했죠. 조선을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고 나서 또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 고려시대까지 용흥이라고, 용흥이 아니에요. 용구현이라고 했죠. 용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 용인이 용구현이라고 하는 지명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건 500년 동안 유지해 왔죠. 그런데 그때 행정구역을 또 통합을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요. 그럴 때 원래 아까 처인현이라고 그랬죠. 처인 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용인 땅이 아니었어요. 처인현과 용구현을 통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처인현, 용구현 한 글자씩 따게 됩니다. 그래서 용구현 할 때 용자하고 처인할 때 인자를 따서 용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처음 탄생하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1414년, 원래 1413년도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1414년도에 용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탄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된 지가 2014년이면 2014년 좀 지나갔죠. 몇 년 전에 600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 지명 탄생 6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전국으로 이렇게 방사상으로 길을 이렇게 이제 뚫었어요. 그걸 구대로라고 해요. 원래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구대로를 이제 뚫었는데 용인을 지나는 그런 구대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남대로예요. 영남로, 영남대로, 영남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남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경상도로 가는 길. 왜 영남이에요? 왜 영남일까요? 영의 남쪽. 영은 뭐예요? 영이 뭐예요? 고개령자예요. 고개령. 고개의 남쪽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고개? 무슨 고개? 몰라요? 아니 돼지고기 아니라 영남이 영남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측풍령. 영의 측풍령의 남쪽. 그 문경세제 조령의 남쪽. 또 그 다음에 그 영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남이라는 말은 바로 옛날에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그 조령이라고 하는 그 고개를 이제 넘어다니면서 그 영의 남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나중에 이제 측풍령 뭐 이렇게 고개 남쪽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똑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남은 영의 남쪽인데 영동은? 그렇죠. 대관령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영서는 서쪽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호남은요? 호남은? 호수의 남쪽인데 호수가 어디예요? 아니에요. 충주 아니고 그 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천에 가면 의림지가 있죠. 네, 의림제 남쪽이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그 금강이 있죠. 이 금강을 예전에는 호라고 했어요. 그 금강 호라고 그렇게도 불렀대요. 그래서 금강 남쪽에 있는 지역을 호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미 들려서 지금 제가. 그럼 전라도는 어디하고 어디 합친 말이에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하고 상주 합친 말이에요.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 합친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충주는 조그만 동네인데요. 대전이 더 큰데요. 천안도 더 크고. 그건 요즘의 얘기고요. 조선시대는 안 그랬어요. 충주가 엄청 컸어요. 갑자기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충주, 그 큰 충주가 작아진 거예요, 지금. 옛날 조그만 동네였던 대전이 커졌죠. 천안이 커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안 같은 경우가 정말 조그만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그렇게 불렸다고 쳐. 근데 경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경기도. 경하고, 경은 뭐예요? 서울경자겠죠? 서울경자예요. 기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요, 서울을 둘러싸고, 서울이 원래는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 안만 서울이었어요, 원래. 그 바깥은 원래 기라고 해서 기. 그러니까 반경 약 200리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서 빠져나와서 200리 정도까지는 기라고 해서 거기를 기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기전. 그러니까 오늘날은 수도권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주변을 기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여러분 경기문화재단에 기전문화연구소가 있어요. 또 경인교육대학에 가면 거기에도 기전 교육연구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기전이 바로 경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서울경자, 서울경에서부터 그 경계에서부터 기전까지를 합친 말. 그러니까 경성의 경자하고 기전의 기자를 합쳐서 경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름 다 이제 아시겠죠? 용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용구연하고 최인원이 합쳐져서 용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영남길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고, 영남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런 영남길이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그 선비들이 다니던 길이라고 해서 선비길이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어요. 그 조선 통신사를 보냈는데 그 통신사가 다니던 길이라고 해서 통신사의 길이라고도 이렇게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영남길 같은 경우는 아주 조선시대에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었죠. 무슨 전쟁? 1592년도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1363년도에 병자호란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문에 우리 용인 지역 그 지역민들이 엄청난 그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전투가 용인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 조선시대의 영남길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를 영남 지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한양에서부터 영남으로 가는 그런 길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한양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한양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의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국으로 연경으로 가요. 이거는 이제 중국 사신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중국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 사신들 왕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외교 사절들이었고 그 길을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이용했던 길이 바로 의주로예요. 의주대로 의주로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한경도 지방으로 가는 게 경운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상도로 내려가는 이제 우리 용인을 관통하는 영남로가 이렇게 내려갔고요. 또 충청도 전라도로 가려면 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전라도로 가고 또 경상도로도 가고 여기도 충청도도 이렇게 또 강원도로 가는 길은 평해로라고 해서 관동대로라고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광화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총 9개의 부대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 그런 길이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용인의 길을 한번 보시죠. 용인의 자세히 안 나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네.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용인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한양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숭례문을 지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강을 건너죠. 한강나루를 건너고 그래서 첫 번째 닿는 역이 있었어요. 그 역. 역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차가 다니고 기차를 갈아타는 곳을 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역이 있었어요. 그 역은 무슨 역이에요? 뭐를 갈아타는 곳이에요? 말을 갈아타는 곳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 기차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말을 갈아타는 역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을 갈아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는 식사도 제공하는 곳이고 또 잠도 자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이제 사람이 걸어서 가다 보면은 배가 고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30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가겠어.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아침밥을 먹고 출발해서 부지런히 걸어서 점심때쯤 도착하는 곳이 바로 다음 역이거든요. 거기가 30리 거리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뭐라고 해요? 옛날에 참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참이라고 그래요. 역참. 역을 역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 역참에서 다음 역참까지를 한참이라고 해요. 한참, 두참. 용인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참 가야 돼요. 몇리 가야 된다고? 30리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역이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에서 말죽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말 거기서 이제 키워갖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는 말죽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말을 거기서 이제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역이 어디냐면 낙생역이에요. 지금 판교 있죠? 거기 낙생역이 있었고 그 다음 역이 어디냐면 구흥역이었어요. 구흥역. 그러니까 낙생역을 지나서 여기 수지를 지나요. 여기 풍덕천을 지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구흥역이 나오는데 구흥역 이거예요. 이 구흥역이 원래는요. 여기 구흥역이 아니었어요. 용흥역이었어요. 용흥역. 근데 이게 조선 초기의 용흥역이었거든요. 조선 초기 지도에 나와요. 근데 용흥역이었는데 조선을 창업한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륜 다 아시죠? 예. 강원도에 있는 그 하조대라고 있죠? 그 하조대 같은 경우 하륜하고 조준이 거기 가서 나라 구상을 한 게 그게 하조대예요. 그 이름 따서.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하륜이 1등 공신이니까 그 하륜이 지방을 가다가 이제 여기 용흥역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이름을 보니까 조그만 촌동네 역이 용흥역인 거야. 용흥은 무슨 뜻이에요? 용이 흥한다는 뜻이잖아요. 임금이 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임금이 여기서 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임금은 한양에 있는데. 그렇죠. 역적질을 한다, 역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게 역모를 도모하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하륜이 명령 딱 내려요. 야! 여기서 무슨 용흥이냐? 그러면서 당장 이름 바꿔라! 그러면서 망아지 붓자를 써갖고 구흥으로 바꿔요. 전체 용이 망아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흥역이에요. 조선 끝날 때까지 한날까지 구흥역이에요. 모든 지대 다 구흥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구흥역이요. 더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흥역까지 내려오는 거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산양에서 출발해서 구흥역이 여기쯤에 있어요. 근데 이게 영남길이거든요. 영남길 이렇게 쭉 영남길 내려가서 경상도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길은 이 삼남길이에요. 이 삼남길은 여기 저기 남태령으로 과천 있죠. 그쪽을 지나서 수원으로 해서 여기 천안삼거를 지나고 공주 논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간다. 그래서 충청도 가는 사람, 전라도 가는 사람, 경상도 가는 사람이 다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이게 삼남길이거든. 그런데 수원의 정조가 화성을 축성을 하고 또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를 그쪽으로 모시기 이전만 해도 그 길을 안 다녔어요. 삼남길은 그 남태령길을 안 다녔어요. 왜? 남태령길이 워낙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그 길이 호랑이가 나오는 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서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다닌 거예요. 영남길로. 영남길로 다닌 거야. 한강진을 건너서 양재역 지나서 낙생역 지나고 구흥역으로 간 거야. 구흥역에 사람들이 모여요. 구흥역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요.
한양에서 출발하면 하루 만에 당도하는 데가 부흥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자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서로 흔들어요. 왜? 산남길을 가는 사람들은 저쪽에 평택으로 해서 천안산거리를 그쪽 길을 가야 되고, 경상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용인시청 쪽으로 해서 이제 영남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 헤어져서 삼남길을 가는 사람 이쪽 길로 가고, 또 이쪽 길로 가는 영남길로 가는 사람 이쪽 길로 가고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갈라진다고 그래. 갈라지는 길이라서 그 동네 이름이 갈래요. 갈래. 갈래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다 보니까 갈래라고 하는 건 교통이 요지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마을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 새로운 마을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마을이라고 해서 여기는 갈래인데 새로운 마을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신갈래가 된 거야. 여기는 무슨 갈래가 돼요? 구갈래가 돼요. 신갈, 구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친구가 이 신갈에 살았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할아버지한테 여기 왜 신갈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옛날부터 여기가 갈천인데 여기가 신갈에 여기가 칡도 엄청 많이 나와갖고 칡이 많았고 칡이 많이 캐먹었대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 갈천이 칡 뿌리처럼 생겨갖고 여기가 갈천 신갈이 됐다는 거야. 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은요 절대로 이 한자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손우리말이었어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 여기 그 터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에 옛날부터 공부를 한 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같이 진짜 우리 민초들이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순우리말을 줬어요. 안쪽에 있는 동네라 그러면 안골이고요.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이제 닭간마을이라 해서 닭간말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사실 아까 할미산성도 있었잖아요. 할미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할미당.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할미당 뭐 그래서 마을 선인이 뭐 사람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 지어낸 얘기고요. 할미산성 같은 경우도요. 그게 원래 할미산인데 그게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전국에 할미산성 없는 데가 없어요. 진짜 많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름은 한매예요. 한매. 한이 뭐예요? 한 점 찍고 이거 큰 한 크다 무슨 우리말이거든. 크다는 뜻이에요. 한매. 매는 산이잖아요. 큰 산이라는 뜻이에요. 큰 산이라고 하는 한매가 나중에 할매가 되고 그게 할미산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름들을 한자로 외우된 것은 한자 그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동네에 아까 얘기했지만 안골 같은 경우를 보통 사람들은 다 저 안동네라고 안골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그때는 우리 한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곡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됐죠. 하여튼 지명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 구흥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갈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구흥역에서 용인 시청 쪽으로 가면은요, 그 시청 바로 옆에 옛날에 또 금령역이 있었어요. 금령역이 있었는데 이게 세금자에다가 고개령자를 써서 금령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금령이 사실 나중에 김량이 됐어요. 이게 아마 김량장동 여러분 아시죠? 그 김량장동이라는 게 원래 금령에서 나온 겁니다. 김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김씨요 이름이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해김 씨였고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장을 세워갖고 장을 열었다. 그래서 김량장이 됐다.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네. 그리고 금령역을 지나서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있어요. 이런 또 시간이 같은데 세금자를 가지고요. 저는 굉장히 이거 궁금했어요. 어디는 세금자를 가지고요. 금이라고도 부르고 어디는 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제 아주 그냥 작은 소견이지만 옛날에 그 신라계통 있죠. 신라계통 사람들은 이 세금자를 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영역에도 신라와 관련된 데는 다 김이에요. 근데 백제나 고구려와 관련된 데는 다 금으로 불러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한수 이북 쪽에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세 글자가 다 금으로 읽어요. 금화, 금고, 금부, 뭐 이런 식으로 다 금자를 읽어요. 근데 이 신라가 차지했던 그런 그 신라 땅이었던 영역에는 전부 다 김으로 읽어요. 김해, 김포, 뭐 김천, 김. 이건 업문학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게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이 김양역에서 금령역에서 이제 또 이 배가 양질에 지나서 원삼으로 가게 되면요. 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역이냐면 바로 좌찬역이에요. 이 지금 이제 그 좌찬역이 좌전고개로 이렇게 변음이 돼서 좌전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좌찬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재밌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왕자의 난이 두 번 일어나죠.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을 죽였고 다음번에는 이제 동복 동생을 죽인 그 왕자의 난 태종이 이제 이방원이가 일으킨 그 난인데 사실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사실은 뭐냐면 박포라는 사람이 일으켰어요. 박포.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그 박씨가 죽산 박씨거든요. 이 박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신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태종 쪽에 서가지고 태종 측근 아주 최측근이었거든요. 1차 왕자의 난 때 맨 앞장서서 정도전을 죽인 사람이 박포예요. 산동 정도전을 죽인 사람. 그런데 자기는 앞장서가지고 정도전을 죽였는데 1등 공신이어야 되는데 2등 공신을 준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벼슬을 뭐 1등 공신이니까 뭐 그 1등급 그러니까 일품 정일품 뭐 종일품 뭐 1품을 줘야 되는데 자기 2품을 받은 거야. 좌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주군께서는 나를 엄청 미워하나 보다고 나 1등 공신인데 왜 내가 2등 공신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태종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방원에게. 이방원이가 그 말을 듣고서 이놈 봐라. 내가 알아서 벼슬을 줄 텐데 그렇게 그냥 어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유배를 보내요. 근데 멀리는 못 보내고 어디로 보내요? 원삼으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원삼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 벼슬이 좌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좌찬성이라서 유배를 와서 한다고 거기가 동네 이름이 좌찬 마을이 됐어요. 좌찬. 그 이름이 좌찬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좌찬역이 된 거예요. 그게 또 좌전역이 됐고 거기서는 또 또 독립운동이 일어난 고개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좌찬 고개라고도 부르고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대와 교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사대와 교린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부과를 해서 조선시대에 사대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중심인 나라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대를 해야 돼요. 조공과 착공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만만한 여진족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만만하거든. 우리하고 신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교린 정책이 있어요. 교린 정책.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사대와 교린을 이제 관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3대국이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 크게 이제 그렇게 두 나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조선에서 중국에는 사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조공과 착공을 위해서 사신들이 해마다 뭐 동지사니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가는 거야.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또 사신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의지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경으로 간다고 해서 여기 이제 연경 예전에 북경이잖아요. 여기가 옛날 도읍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4대를 위한 그러한 길이었고 또 그다음에 여기 한양에서부터 일본에 이제 교린을 위해서 일본에 이제 우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사신을 조선통신사라고 하고요. 일본의 국왕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그 사신을 일본 국왕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12번 정도 이렇게 보냈고 일본에서는 70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남길을 통해서
동네, 지금은 이제 부산이라고 하죠. 옛날에 동네라고 했어요. 동네까지 가서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스시마를 지나서 여기에서 쭉 오사카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 환영 행사가 열려요. 저녁 때마다 거기에서 서로 문물을 교환하고 시를 나누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런 행사가 매일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가 오면 그렇게 그 지역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새로운 선진 이런 그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통신사를 보내면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들, 뭐 시 짓는 그 시인들, 원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문을 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준비를 다 해갑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려서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문화 교류를 이 조선통신사가 단순하게 이런 외계 사절의 어떤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교류의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조선통신사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방관이 다 그걸 전부 다 그 충당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런 막대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통신사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던 이유는 바로 선진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여기 이렇게 지금 그 육로로 지나다니던 이 길에는 조선통신사를 소재라는 축제가 일본 맛지리가 지금도 여러 군데서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해마다 그 조선통신사를 자기네들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문화 행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손에 재현을 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 그래요. 자, 4대가 결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선통신사 행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길입니다. 1428년도에 세종 때부터 통신사가 다니기 시작해서 1811년까지 12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이 표지석인데요.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을 기념을 해서 2007년도에 경상도로 내려가는 영남길에 12곳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 이게 표지석을 세워줬어요. 정부에서. 지금 이 표지석은 용인시청 앞에 있는 겁니다. 용인시청 앞에 여러분 정문 앞에 가보시면 지금 여러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 이런 통신사가 지나다녔던 그런 의미를 살려서 경기 예길 사업을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학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용인에도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인에도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제 뭐 구성현길, 석성산길, 수요선 예길 이런 그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탐방을 하는 이제 코스를 만들었는데 이 이름을 다 제가 줬습니다. 용인 이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총 10구간인데 10구간 중에서 3구간부터 이 7구간까지가 용인에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성과 이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남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통신사가 지나다니던 그런 길, 외계 사절단이 다니던 길이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영로로서 역참으로서 이런 그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했지만 사실상 임진왜란 때는요 일본 이 왜군들이 이 영남길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양지 배감 쪽에 그 기록에 보면은 이 그 왜군이 지나가고 난 뒤에 3일 동안 하늘에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꽉 채워가지고 하늘이 안 보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왜군들이 지나가면서 방화, 약탈을 자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글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이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일본 왜군이 처음에는 이제 16,0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를 대동을 해서 이제 우리 조선을 이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네를 부산포를 이제 제압하고 그다음에 동네를 치고 그다음에 울산을 치고 그래서 승승장구 올라오는데 조정에서는 용인 출신 이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인에 이제 용인 이씨거든요. 용인의 장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바로 이일 장군이에요. 그 이일 장군을 내려보내서 너는 대구에 가서 막아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일 장군 말고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충주에서 싸운 사람. 신입장군. 그러니까
이일 장군과 신입 장군을 내보내는데 이일 장군에게는 대구를 막아라. 신입 장군에서는 너는 문경세제를 가서 막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군사를 모병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제 예비군 제도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이런 군사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일 장군이 이 군사를 모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대구를 치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상주에 점령을 해서 상주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돼요. 대패를 하죠. 패배를 해요. 그래서 상주 전투에서 이일 장군이 패배를 해요. 근데 이일 장군은 살아남아서 충주로 탄문대를 가죠. 그 탄문대에서 신입 장군과 같이 이제 배수진을 치고 탄문대에서 싸워요. 근데 거기에서 또 대패를 해요. 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탄금대 전투에서,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일본군은 이제는 아무런 이 제약도 받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 그냥 한양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양성을 쳐내고 한양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조는 어떻게 해요? 몽진을 해요. 몽진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피난 가는 걸 몽진이라고 그래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난 간다는 뜻이에요. 몽진을 해서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평양에 갔다가, 평양에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후방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지방 수령관들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한양을 되찾자, 한양을 수복하자, 그리고 임금님을 모시자라고 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5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군사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디에 모였느냐면 여기 풍덕천, 여기 모였어요. 여기 모였는데 그 당시 통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광이라고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통솔해서 몰려왔는데, 그 당시 올라온 사람이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조선군 8만 명이라고 써있죠.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어디는 8만 명, 어디는 5만 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군은 1600명이 여기 그 수지에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5만 명인지 8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1600명한테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겼어요. 처음에 몇 명 죽였어요. 근데 야, 이거 읽었는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냥 가서 그냥 그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야영을 하고 나서 그냥 아침 밥을 해먹는데, 그 아침 밥 먹는데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조총을 막 쏴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군사 경험도 없던 이 5만 명이 죽는 줄 알고 그냥 나가라 도망가라 밟아갖고 그냥 우리 편끼리 서로 밟아주고, 그래서 우리 그 7,000명 해전과 함께 임진왜란의 최대 패배가 용인 전투예요. 바로 이 풍덕천에서 일어난 전투. 너무 속상하죠. 아 참. 근데 왜 용인 전투냐고. 이 정도 좀 다른 걸 좀 잘 들어가지고. 되게 화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 1630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홍타이치가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해 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조는 어디를 인조는 어디를 피난을 했어요? 남한산성을 피난을 했죠. 그럴 때 여기에 그 전투가 그 동천동이 험천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서도 패배를 해요. 져요. 그랬다가 그 다음번에 공주에서 올라온 이 김준영 장군이 광교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 지금 불타는 거 보이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서봉사예요. 서봉사 불타는 모습입니다. 이게 서봉사가 바로 이 광교산 정상이잖아요. 토끼봉이잖아요. 내려면 바로 여기 서봉사가 있고요. 지금 광교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는 대승을 거둬요. 홍타이치의 사위 앙고리가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김준영 장군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광교산에는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 승전비를 세웠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승전비가 세워져 있는 땅은 수원 땅입니다. 근현대 용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 만세운동 용인에서 일어났는데요. 용인에서 정말 용인에서는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용인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한양 그 사부다공원에서는 3월 1일 날 일어났지만 우리 용인에서는 20일이 지난 3월 21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좌찬고개에서 처음으로 지역민들이 200명이 만세 그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도화선이 돼서 용인 전역을 터지게 됐는데 뭐 수지나 포곡이라든가 뭐 기흥, 대감으로 이렇게 터지게 돼서 총 10개 차례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인원이 13,200명입니다. 그 당시 용인 인구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라든가 노인네 빼면 거의 대부분의 그 지역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하거나 투옥된 희생자가 자그마치 74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 경기도에서 김포 다음가는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인원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싸워서 우리 빼앗긴 조국을 되찾자라고 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의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모교라든가 정주원이라든가 이익상 같은 그런 의병장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그때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 당시에 주 영국 공사로 가 있던 이한영 열사가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들 본의를 지킬 수 없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영 열사 자결했고요. 끝내야 됩니까? 아직 뭐가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여러분 괜찮죠? 요거 독립운동가 바로 끝나니까 그냥 요것만 그냥 할게요.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한영 열사가 자결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러시아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해외 주재 이렇게 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벌였던 그런 민영환 선생이 안 되겠다, 이게 울산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거 무효화를 해야 되는데 교정에게 가서 아무리 가서 그냥 밤새 통곡을 하면서 전화 이건 아니래옵니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결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자기 이제 노모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 앞에서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친구야, 나 미안하다, 너네 등치 좀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 집 마루에서 할복 자결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대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유명해요. 대나무가 자라서 그 바로 민영환 선생의 그러한 그 절개가 거기에 이제 대나무로 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당시에 그 황성 신문을 창간을 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고치셨던 유근 선생, 또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에 교장을 지내면서 독립군을 이제 양성했던 여준 선생, 또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 빛나는 그런 김좌진 장군의 스승 김혁 장군, 또 그 다음에 3대가 독립운동을 했던 오광산 선생의 일가, 또 그 다음에 김원봉하고 그 당시에 그 의열투쟁을 벌였던 남정각 선생, 또 그 다음에 조선 공산당에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용광 장군, 또 그 다음에 포원 정문 선생의 종손이었던 정철수 선생, 이분은 그 관동군에 끌려갔다가 관동군에서 탈출해가고 태양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독립군에 합류를 해서 독립운동을 아주 특별하게 벌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독립운동, 그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리고 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정신을 계승하자, 그런 뜻에서 용인 각지에 각 지역에 이렇게 기념공원이라든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천성에 지금 아까 좌찬국에 있죠. 거기에 기념공원하고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요게 이제 용인에서 여기에 용인 독립운동 기념관이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에 독립항쟁 기념탑이라고 해서 김양장동에 통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지금 세워져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지 같은 경우 새마을공원, 여기 풍덕천동에 새마을공원에 요거를 세울 때는 모금운동을 했어요. 모금운동을 하는데, 야, 수지 지역 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모금운동 얼마 모금했는지 아세요? 1억 모금했습니다. 1억 모금했어요.
약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모금했나 그랬는데 요 수지 지역에서 1억 모금했어요. 그래서 1억 모금한 거하고 용인시에서 지원금 일부 받고 그래서 세운 바로 기념탑이 바로 이 수지 3.1운동 만세 기념탑이에요. 이게 새마을공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안 가보셨어요? 여기 풍덕산 요 뒤에 저기 올라가면요 새마을공원이 있어요. 거기 무슨 뭐더라고 아파트 거기 있는데 머릿속에만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작년이 이제 그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용인시청에서 저희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좀 대단하게 크게 했습니다. 좀 멋있는 행사였다고 그랬는데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현대 용인의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5년도에 지방 관제를 또 개편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용인면은 용인군으로 바뀌게 됐고요. 또 다음 해 95년도에 전국을 13개 이 도로 개편하면서 경기도 용인군이 이제 이렇게 용인군 당시는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죽산부 용인군이었는데 96년도에는 경기도 용인군이 되거든요. 그리고 1914년도에 또 이 그 행정구역 전체를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때 이제 일제 강점기 때예요. 양지군하고 통합을 하게 되고 또 죽산군 일부를 편입을 해서 용인 땅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때 1914년도에 넓어진 땅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96년도 3월 1일부로 해서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이 됐고요. 또 2005년도에 10월 31일부로 해서 3개 구가 신설이 돼요. 그래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신설되는데 수지구 신설될 때 제가 여기 큰 어울마당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전 사람이고 두 사람이 수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수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은 수지구가 돼야 된다. 또 두 사람은 죽전구가 돼야 된다. 엄청 싸우는 거예요. 막 진짜 피를 칠정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훌륭한 역사인물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정암 조광 선생님이 계시지 않느냐. 가까운 일례로 여기 그 안산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상록수의 고향이라 그래서 상록구가 있고 또 그다음에 김홍도 그다음에 김홍도가 무슨 구죠? 단원구 단원 김홍도의 이름을 따서 단원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암 조광 선생의 그런 호를 따갖고 정암구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치열했어요. 하여튼 결국 수지구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 8월부로 해서 용인 인구가 1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는 107만이에요. 수원시가 118만, 그 다음에 고양시가 107만 7천, 용인시가 107만 5천. 그래서 용인시가 3위예요. 안타깝죠. 용인시 근데 금방 늘어날 겁니다. 금방 2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또 특례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용인시가 3업 4년 28개 행정동을 관할하는 그런 도농 복합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다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용인시 전체 면적의 80%가 처인구예요. 20%가 수지구, 기흥구거든요. 그런데 용인시 인구의 80%가 수지구, 기흥구에 살아요. 나머지 20%가 처인구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처인구에 이제 이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이렇게 올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인시 정말 몰라보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 말고도 사실상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지역의 어떻게 환경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 용인시정연구원에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중앙에 모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오늘 고생해 주셨던